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1시부터 지금 식사를 하셔서 엄청 졸리고 1시부터 지금 1시 20분이니까 90분 동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불교주법 가운데 저는 상부 및 통일기신라, 요즘에는 통일신라라고 안 해요. 통일기신라라는 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상부 및 통일기신라 불교주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상부 및 통일기신라만 갖고도 한 학기 수업, 어떤 때는 뭐 길게는 1년 수업을 하는데 이걸 90분에 그냥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보시죠 뭐. 네, 그래서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재료는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아마 그 금동물, 철, 돌 정도가 통일기신라에 해당해요. 금과 은은 덜어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여러분들이 금과 은 불상을 대할 일은 아마 드물 테고 전공자가 아닌 이상 아마 제일 많이 대하는 게 저 금동불일 거예요. 금동불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철이라는 재료는 물론 통일기신라에 있어요. 삼국시대엔 철은 없어요. 아예 안 만들었으니까. 철이라는 재료는 통일기신라 중에 끝무렵 9세기나 되어야 철불을 만나게 되고, 아마 철불은 뭐 옥션이나 이런 데서 감정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철불은 그렇게 해서 그 옥션이나 이런 감정 대상으로 나온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저 세 번째 금동불일 테고, 돌불상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뭐 옥션에서 경매가 되는 일은 사실 돌불상은 거의 없고, 주로 4번과 6번은 이제 간혹 이제 거래가 되고 사찰에 봉안될 때 4번과 6번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대하는 건 3번일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은 삼국 통일기신라 전열역서 다 있어요.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신라 하대 9세기부터 나오고, 6번의 돌은 600년 이후부터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에는 처음 먼저 들어온 건 금동불이고, 쭉 금동불이 이어지다가 보통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온 시대가 다 다르죠. 고구려는 372년, 신라는 527년이니까 고구려하고 신라만 해도 100여 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돌불상을 만든 건 600년이 넘어가야 우리가 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500년 된데 돌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진 않았어요. 600년이 넘어가야 돌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돌불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전에 600년 이전인데 돌,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5번 나무는 거의 다 고려가 돼야 돼요. 지금 최근에 883년, 그러니까 즉 통일신라 후기죠. 9세기 말에 그 가장 빠른 나무불상이 최근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유일한 예예요. 883년 해인사 법보전에 있는 상이 유일한 통일기신라의 나무. 그전에는 나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이랑 통일기신라 때 나무불상,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건 883년 해인사건. 그것도 물론 논란이 엄청 많았지만 최근에는 뭐 인정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건 883년 나무불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통일기까지 나무불상 볼 일은 아마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9번 건칠불, 너무 중요하지만 건칠불은 고려말 고려말 조선 전기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통일기신라에 건칠불이 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현재 단계로서는 건칠불 너무 중요한데 최근에 뭐 하여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한 30여 건 남아있지만 그건 아마 다음번 송은석 교수님 강의에서 건칠불을 다루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목불 위주로 다루시겠죠. 아무튼 3, 4, 6이 그 제가 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재료이지만 4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다룰 일이 거의 없으므로 3번
3번을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갑자기 뜬금없죠? 누구예요? 천리 채플린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건 경험에 의해서 알죠. 갓난 애기 보고 뭐 이게 누구냐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천리 채플린이라는 걸 알죠. 그게 바로 도상이죠. 도상. 근데 도상과 형식과 양식이 세 단어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 불교 조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상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의해서 이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도상이잖아요. 어떤 여인이 남자에게 안고 있으면 성모 마리아, 베일을 쓰고 그건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과 양식이 더욱더 중요한데 불교 미술은 도상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형식과 양식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형식과 도상은 안 변해요. 정해진 것, 6개가 있고 100호가 있고 변하지 않죠. 근데 형식과 양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더 자주 변하는 건 양식이죠. 우리가 형식을 보고 양식을 보고 시대를 판단하죠. 그리고 진위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게죠. 일단 부처의 오신 통경과 현단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생각보다는 이 통경과 현단 의견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굉장히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수업 시간에도 늘 하는데 통경과 편단 의견 걸 대의라고 하죠. 법의라고도 하고 불의라고도 하고 가사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해요. 대의를 이걸 끝을 잡고 여기를 또 다 대의는 다 천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 끝에 모서리를 넘겨요. 이렇게 되죠. 이게 통견이죠. 그죠? 또 늘 이 통견은 이 뒤에 이게 통견이든 편단의견이든 뒤에 이 주름이 있어요. 편단의견은 간단해요. 이거 오른손만 빼면 돼요. 오른손을 쓰기 편하도록 오른손을 빼서 하면 편단의견. 뒤는 같죠. 다만 이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느냐 나왔냐에 따라서 통견과 편단의견. 이게 형식이죠. 이게 이렇게 입었냐? 편단의견, 옛날에 의견 편단이란 말을 썼는데 그것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편단의견이냐 통견이냐에 따라서 이 형식이죠. 근데 같은 편단의견도 옷주름이 이렇게 흘렀느냐 이렇게 흘렀느냐 옷주름이 그건 뭐예요?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형식과 양식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도상이죠. 이게 마른 모노라는 걸 아는 건 우리가 좀 도상이에요. 보고 아는 건 도상이죠. 보고 누구예요? 이거 심시대는 모르나? 엘비스라고 하는 건 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상, 형식, 양식. 그래서 보면 이거는 손 모양, 이건 도상이죠. 손 모양에 따라서 어느 부처인지 아는 거.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학부 때 다 했을 테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여원인과 심우회인과 여원인. 이건 가장 삼국시대 통인기신할 때 가장 보편적인 통인,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불상은 통인 심우회 여원인을 통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건 기본 형식이죠. 형식이자 도상이죠. 그죠? 네.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제자 기법이잖아요. 잠시 보세요. 제자 기법인데 삼국시대 불상은 적어도 불교가 들어와서 5세기, 6세기까지는 전부 다 통주식이에요. 통주식. 이 중공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6세기 말 돼야 중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사실 중요한 구분은 통주식이냐 아니면 중공식이냐예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달라요. 통주식은 안에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먼저 들어봐야 되거든요. 들어보면 통주식은 무거워요. 작아도 무거워요. 그거는 압식이에요. 5세기. 그러니까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상들은 거의 다 통주식이에요. 무거워요. 안에가 꽉 차있죠. 중공식은 굉장히 하이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빨리 나온 게 연구자마다 조금 시기를 달리하지만 저는 7세기 중 6세기 말 7세기 돼야 중공식이 나와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둘 다 모두 밀랍이 필요하죠.
이 둘 다 밀랍이 필요한데 밀랍은 이제 천연 밀랍은 벌집에서 채취하잖아요. 이 벌집은 보통 커다란 한판 벌집에서 밀랍을 채취해도 엄청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 정말 큰 통 하나를 끓여도 이 위에 끓이면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이 밀랍이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걸 굳혀서 쓰는데 아무리 많이 끓여봐야 보통 한 요 정도 덩어리 정도밖에 안 나와요. 천연 밀랍이. 근데 꽤 많은 밀랍이 있어야 큰 불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랍은 사실 관건이에요. 밀랍이라고 하는 건 금동불에. 뿐만 아니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좀 보시면 통주식은 아예 보시면 통주식은 이렇게 밀랍을 전체로 아까 보신 그 밀랍 전체로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덮어 씌우고 밖에서 가열을 하면 이만큼 다 비잖아요. 거기다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한 걸 부어서 만든, 그러니까 완전히 안에가 차여 있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은 뭐겠어요? 밀랍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구리 주석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싫죠. 왜냐하면 구리 주석 얼마나 비싼데, 특히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산지가 없어요.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주석은 거의 수입에 의존해요. 구리 산지는 있는데 주석 산지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석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리랑 주석을 많이 들어가죠. 밀랍도 많이 들어가죠. 물론 밀랍은 재활용이 돼요. 그 가열에서 쏟아져 내려온 밀랍은 다시 끓이면 또 되긴 하지만, 반면에 중공식은 안에 이렇게 그 철심을 보통 박아요. 철심을 받고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흙을 해서 대충 틀을 마련하고, 요게 밀랍이죠. 요게 밀랍이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뭐가 문제겠어요? 이 중공식이 왜 어려워요? 벌써 졸리신 거예요? 중공식이 왜 어려워요? 지금 요만큼이 밀랍이 들어가는데, 요걸 내형토 안에 있는 흙, 그러니까 다 이해했죠? 흙을 만들고 밀랍을 덮고. 근데 이제 내형토와 요게 내형토, 요게 외형토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게 문제죠. 흔들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만 더 쪽으로 붙으면 여기는 얇아서 구멍이 나죠. 한쪽은 두껍게 되고 내형토가 딱 일정하게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쇠를 박아요. 밖에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쇠를 이렇게 박죠. 여기서 이렇게 쇠를 박죠. 흔들리지 않게. 그죠? 네. 그래서 그래야 이게 안에 있는 이 밀랍을 녹여서 밑으로 빼냈을 때 이 내형토와 외형토가 서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형지라는 걸 박는단 말이에요. 다 형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박아요. 여기 보이시죠? 형지, 여기 형지. 이건 이렇게 박기도 하지만 보통은 밖에서 탁 찔러 넣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형지 자국인데, 그럼 여기는 나중에 밀랍을 빼내서 여기다가 주물 틀을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생기죠. 주물이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멍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무튼 일단 다시 그 형지 기억해 주세요. 형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해서 이거를 여기 가열을 해서 여기 이 밀랍을 떼내고 그 구멍으로 집어넣죠. 주물을 집어넣어서 이거 외형토 빼내고, 그 다음에 내형토도 긁어내야 돼요. 내형토도 긁어내야 안에 흙 있잖아요. 흙을 다 긁어내서 깨끗하게 해서. 그런데 그래서 중공식은 무조건 안에 흙이 있어요. 중공식은 비어있는 데다가 안에 들여다보면 안에 흙이 다, 긁어보면 흙이 우리 국보 78호 83호 다 뒤집어보면 안에 흙이 있어요. 내용토의 흙이죠. 그리고 가끔 철심도 있어요. 철심은 왜 들어가겠어요?
아까 말한 내영토와 외영토를 잡아주는 철심, 즉 형지가 막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보 78호 큰 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보면 안에 철심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흙이 있는 이유가 형지와 내영토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준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국보 78호, 83호를 600년 전으로 본단 말이에요. 600년. 거의 6세기 끝, 7세기 초가 돼야 준공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제부터 오늘 할 바로 이제 동불상인데, 동불상은 크게 4종류가 있어요. 이 동불상은 최근 분석치예요. 네, 신용비 선생님 지금은 부여박물관에 있는 요즘에 금속의 연구를 많이 하는 신용비 선생님의 분석치를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구리, 주서, 이게 피비, 납이죠. 이게 납연자니까. 아연할 때도 이 글자를 쓰지만 이건 요 하나만 쓰면 납연이죠. 피비. 그 분석을 요 통계치를 보면 6세기, 7세기, 여기 6세기 후반, 이분은 6세기 후반으로 봤지만 하여튼 뭐 600년 전으로 보면 삼국 말부터 우리가 준공식을 쓴단 말이죠. 다 이건 준공식의 지금 분석치인데, 동을 보세요. 구리 93, 95, 86에서 95, 92, 90, 다 90이 넘어가죠. 대체로 90이 넘어가죠. 고려로 가면 70대 전후가 돼요. 구리가 훅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 구리의 함량으로 90이 넘어간다 이러면 삼국에서 통일. 70대 전후다 그러면 고려예요. 그러면 주석의 비율을 보면 다 10이 안 되죠. 5, 4, 4, 그리고 조금 12가 넘지만 이 정도. 그러다가 이 고려로 가면 10 넘기거나 약간 모자란 정도. 그 다음에 납의 비율이 확 달라지죠. 납은 거의 1이 안 돼요. 통일기까지 납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고려가 되면 납이 확 많아지는 거죠. 10이 넘어가죠. 거의 뭐 20까지도 되고. 그래서 이 성분만 갖고 또 이건 XRF 분석을 해도 되고 X 방사선 분석을 해도 나오는데, 보통 XRF를 하죠. 비파계 분석 해도 요즘엔 대충 찍어보면 이게 시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느냐? 일단 있어요. XRF의 분석치로는 이게 나오는데 형식은 통일신라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위작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XRF보다 휴대용이 많으니까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감정을 이렇게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것도 XRF도 못 믿는 것이, 요즘에 위작을 만드시는 분은 이 분석치쯤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형식, 양식에 따라서 만들면서 이 분석치를 다 지켜요. 요즘에 다 공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 때도 아예 이 성분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옛날에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찍어보면 분석치 안 맞으면 이거 한 달,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다 하거든요. 만드시는 분이. 너무나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현재 크게 차이 나는 건 이렇게 분석치가 차이 나고, 제일 중요한 건 납이에요. 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구리 주석. 하여튼 주석은 여전히 많이 안 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산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귀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왼쪽에 연가 7년명. 잠시 감상을 해보죠. 가운데 오른쪽 중국 불상. 같은 도상, 같은 형식, 다른 양식.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건 좀 무게가 좀 뭐가 달라요? 훨씬 더 날카롭죠. 중국의 이 두 상이 둘 다 거의 국보급이죠. 메트로폴리탄 다 연도가 있잖아요. 524, 펜실베이니아 536. 정말 중요한, 정말 중국의 국보급 부기상인데, 보면 저 끝에 이런 옷주름 이런 거 명백히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양식은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하는데, 확실히 중국 불상들은요 굉장히 선적이에요. 굉장히 강렬해요.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우리가 약간 면적이죠. 면이 이렇게 입가 같은 데 보면 면을 강조하는데 중국 불상은 훨씬 더 이렇게 각이 져요. 얼굴들을 보면. 그래서 뭐 오랜 기간 경험치가 있어야 하지만 그냥 크게 얘기하면 중국 불상은 이렇게 굉장히 영어로 하면 리니어하다, 굉장히 선적이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얼굴이 면에 강조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서 훨씬 우리가 약간 그 부드러운 인상을 주거든요. 중국 불상에 비해서. 이런 데도 굉장히 이렇게 선적이죠. 저 우리 연가 7년 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설문지에 있더라고요. 설문지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PPT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가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명확한 구분 안 돼요. 할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고구려, 당당함, 역강함, 자유분방. 이거 다 부드럽고 온화함. 이거 뭐 경직성 세고요. 이거는요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깨야 되냐면 이렇게 온 거는 사실 잘못 본 이유가 시대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얘가 시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고구려 건 하필이면 6세기 초 거를 예를 들고 백제는 7세기 거를 예를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7세기 초, 7세기 전 이게 최초의 석굴이에요. 남산의 신라 최초의 석굴. 이건 뭐 거의 백제 최초는 하지만 초기.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다른 예들을 놓고 당연히 다르죠.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같은 시대로 딱 잘라놓고 보면 안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시대상을 놓고 보니까 다르게 여긴 거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으로 보면 안 달라요. 보실까요? 수막새예요. 이거는 백제 수막새죠. 신라 수막새. 다르지 않아요. 같은 시기 거를 비교해보면. 해보실까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거 사실 그 기와 전문가들도 갖다 놓고 구별을 못해요. 백제 기와랑 신라 기와. 특정 시기 거 같은 시기 거 갖다 놓으면. 물론 다른 시기 거 갖다 놓으면 다 알죠. 백제 초기 거랑 신라 후기 거랑 갖다 놓으면 누가 모르겠어요. 같은 시대를 잘라놓고 보면 모른다는 거죠. 또 보세요. 같은 황룡사 안에도 심지어 백제계, 고구려계도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실은 그 국경을 같은 많은 나라에서 서로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아요. 같은 시대를 놓고 보면. 또 뭐 이건 다 아는 우리가 무왕이 미륵살 때 진평화 다 아는 얘기죠. 황룡사 아비지. 서로 주고받고 했고 또 불상만 놓고 봐도 같은 시기 6세기 불상을 놓고 보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 다르지 않거든요. X자형 천이 뾰족 목걸이 이런 보관 장식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같은 시기 걸 비교해놓고 보면 굳이 다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늘 국적 논란이 있는 거예요. 국보 78호 방가사열성을 두고 누구는 고구려, 누구는 백제, 누구는 신라잖아요. 저는 신라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신명 거론하면 안 되죠. 어떤 교수님은 고구려, 또 어떤 교수님은 백제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서로가 양식과 형식을 공유했다는 말이거든요. 서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굳이 이걸 나라를 구분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삼국의 경우에 그걸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산 보사상을 두고 이거 누구는 백제 누구는 신라 아직도 여전히 그러거든요. 그 의미가 없다. 방가사상만 놓고 봐도 움직일 수 없는 두 상. 서산 마애불이잖아요. 용현리 마애불. 누가 이거 어떻게 움직이세요? 100% 백제 거죠. 근데 이 주름과 움직일 수 없는 신라의 송화산. 경주박물관의 이 송화산 방가사상 보세요.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같은 시기에. 저는 이 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라의 송화산. 김유신료 바로 밑에가 송화산이에요. 거기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상인데 비록 다 이렇지만 경주박물관 1층, 2층 그 사이에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상인데 비교해보면 다르지 않아요.
구별하려는 것이 또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광배꼬다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보살상은 거의 다 광배가 없는 상을 볼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따로 통주식으로 만들면 보통 아까 연가 칠면처럼 같이 만들지만 중공식 이후엔 중공식과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상만 보게 되죠. 이 상도 지금 광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꼭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뒤에까지 다 했네? 이러면 이거는 거신광은 아니겠죠. 이럴 때는 분명히 두광일 텐데 두광이라고 하면 이 꼬다리가 너무 밑이에요. 그럼 또 의심을 해. 광배 꼬다리가 밑에 있네? 그럼 거신광인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거신광이려면 뒤를 조각하지 않아요. 뒤를 뭐하러 거신광으로 가릴 걸 뭐하러 조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광일 텐데 그럼 왜 이렇게 등까지 내려와 있어? 그럼 커다란 두광을 썼겠죠. 이런 식으로 커다란 두광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자칫 거신광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밑에 조각이 있기 때문에 조각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의해서 봐야 될 뒷면. 제가 아까 바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또 중요한 게 뒤예요. 뒷면. 어떻게 구멍이 어떤 식으로 뚫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은 가장 최근에 나온 양양 설림원에서 나온,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너무나 중요한 상인데요. 이 상은 거신광을 썼겠죠. 그죠? 네. 광배까지 같이 출토된 최초의 예예요. 양양 설림원지. 저기 보면 이 경우는 여기 등에 가 있죠. 여기 거의 여기 허리 밑에. 이거는 거신광이겠죠. 이 밑에 또 대자에도 촉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구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간혹 보살상 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갈 부분이 있어요. 팔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뭐야? 이거 위장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팔에 이렇게 떨어져, 이거 너무 이상한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근데 최근에 아까 나온 양양 설림원 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연결 부분이 보이죠. 이게 이제 아까 일본상이고, 이거 갖고는 좀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이건 이 상을 보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왜 하냐면 중공식으로 하는 경우에 천의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날리는 모양으로 하고 싶을 때 이걸 하나의 거푸지로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따로 저 천의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끼우는데, 이때는 일부러 여기를 넓게 하고 여기를 좁게 해요. 빠지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눌러 끼우죠. 그럼 안 빠지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출토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예 붙어있는 상태로 나왔어요. 양양 설림원지 거는. 뒤에서 보면 보살상의 자세, 그냥 자세한 봐도 여기 앞이고 여기 뒤인지를 알겠죠. 삼곡 자세가 보이니까. 이건 아마 아까 제가 7세기 중엽으로 판단한 이유는 당의 영향이 이제 보여서 삼곡 자세도 보이면서 이 중에 천의를 가진 예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를 통실하로 완전 넘어왔어요. 보면 뒤에 구멍이 뒤로 갈수록 커져요. 9세기로 가면 큰 구멍, 8세기는 구멍이 조금 해요. 그게 아마 제작 기술 때문에 그럴 텐데, 뒤로 갈수록,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뒤로 갈수록 구멍이 커져요. 그리고 조각의 깊이가 뒤로 갈수록 선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각의 깊이가 얕아지죠. 같은 금동굴 안에서도.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상의 그 큰 흐름을 보면 다 아시지만 이렇게 U자형 대의가 있고 Y자형 대의. 이 명칭을 두고 가사라고 할 거냐, 법이라고 할 거냐, 불이라고 할 거냐, 요즘 추세는 대의로 쓰는 추세. 이건 그것도 유행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 대의로 쓰자. 대의로 지금 쓰고 있는데, 겉에옷. 지금 여기 U자형과 여기 Y자형이 있잖아요. 요 왼쪽 상이 늦죠. 선각이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간송상. 물론 간혹 이렇게 U자도 아니고 Y자도 아닌
간송상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큰 흐름은 U자죠. 여기서 약간 변형이 왔지만 뒤를 보면 좀 더 많이 뚫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거는 좀 구색이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요. 중공식의 경우는 광배 따로 불상 따로 대자 따로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거 발 밑에 촉이 있어 끼우게 돼 있어요. 대죠.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위작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탐구가 통주식은 바닥에 탐구가 있지만 통주식이 아닌 경우는 탐구가 없어도 되죠. 따로따로 만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촉이 보여야 해요. 대자가 같이 있는 경우. 근데 어떤 경우는 리벳으로 이걸 끼우는 경우 그건 거의 100% 위작이에요. 리벳을 쓰지 않거든요. 적어도 진작은 이렇게 촉을 끼워서 세워놓기 때문에 리벳을 쓸 일이 없어요. 그 나사 같은 걸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간혹 나사가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상하죠. 이거는 광배를 거신광에 밑에 아까 보셨듯이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밑에 촉 있죠? 이런 촉을 끼우는 거신광 밑에 촉을 끼우는 구멍이죠. 우리 간송산인데 이거는 광배를 끼웠을 때 광배를 잃어버렸지만 이 두 다리를 끼우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촉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보시면 부상은 굉장히 그 옷주름이 약간 좀 평면적으로 변했죠. 그러면 뒤가 역시 많이 뚫려요. 다 박물관에 있는 진작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이것도 많이 뚫리죠. 구색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옷주름도 좀 깊이가 얕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주름들은 대체로 좀 늦어요. 대체로 끊어지는 U자형 주름들은 여기 철신들 보이시죠? 여기 철신들 편집 자서 편집 발 중공식이죠. 여기 촉이 있죠. 아까 요 바로 앞에 요 비로자나의 밑에 부분이요. 다 뚫려 있죠. 손을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만져줘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경주박물관 완전 뚫리죠. 거의 끝자락. 통일시계 신라의 끝자락. 이렇게 주름이 얕아지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뚫렸는지. 여기 중심계주를 넣으려고 했다가 뚫려. 중심계주가 통일시란 말도 나오긴 하거든요. 보통 고려시대 유행하긴 하지만 그 흔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압지에서 나오고 안압지 도금과 월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은 동아대박물관에 있어서 완전 선각으로 변했죠. 그럼 뒤는 완전 이렇게 대체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금속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죠. 이제 예술작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수하게 내가 옛 것이 너무 좋아서 모조했다. 그럼 뭐 미작이겠어요. 옛 것을 모조했을 밝히고 판매했다. 그건 미작이 아니죠. 이를테면 제 거 어디갔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제가 아끼는 불감. 이거 명백한 미작이거든요. 미작인지 알고 사죠. 비싸게 주고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스님이 사서 선물해 주셨는데 이건 모본이 있어요. 저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이거는 잘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엔 저한테 줬을 때 손이 잘 덮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덮여요. 처음에 제가 계속 열어놓고 책상에다 올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걸 가져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처음엔 눈에 닿았는데 안 닿고요. 잘 만든 위작이 아닌 거죠. 이거는 위작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위작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너무나 우스운 얘기지만 세상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였을 경우는 위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위조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품 그대로 모조하고 똑같은 상이 여러 개 있다고 우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진품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 거부집을 아예 떠서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과거에. 그다음에 번번으로 다시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진품대로 모조하고 혹은 그걸 뭐 보고 만들었다고 해서 다 가짜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는 게 당나라
당나라, 우리는 통일기 신라에도 옛 것을 너무 좋아해서 복고주의가 팽배해서 옛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이런 경우, 특히 당나라의 경우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창패불로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위진남북조건 너무 좋으니 똑같이 만들어 와라. 그럼 그거는 위작이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형식이나 양식은 위진남북조건인데 명문은 당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 경우를 몇 차례 본 일이 있는데 금동굴 석불인 그 자체는 진품이에요. 근데 오래된 명문을 후대에 새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이를테면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우리 건 아니고 일본의 666년의 연도가 있고 거기 미륵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는 반가사유상. 그래서 미륵이 반가사유상이 미륵이라는 그 증거 자료가 된 상이 일본의 야주지의 666년명 금동 반가사유상인데 그 작품은 진작이 맞아요. 그런데 일본 학계에서 누군가가 그 명문을 후각했다고 한참 시끄러웠죠. 그게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럼 그 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나는데 그런데 물론 위작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상이 바로 그 야중사 666년의 그 미륵령을 가진 상이죠. 지금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저울질됐죠. 후각됐다, 아니다, 후각됐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은 후각이 아닌 걸로 의견은 모아졌죠. 또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주걱의 잔해를 하나로 조합하는 방법 있어요. 특히 철불 같은 경우 다 많이 잘라졌어요. 그거를 조금 남은 걸 거기다 다 붙여서 진짜인 것처럼 그런 경우 많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방사찰에 특히 철불도 여러 조각을 하나로 합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상을 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남은 걸 이렇게 복원해서 진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여러 봤어요. 예를 들고 싶었지만 지금 사찰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 못했어요. 양해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답은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유관에 의한 판단인데 결국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험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도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좋은 상을 많이 보는 거. 국립중앙박물관에 확실하게 진작이 틀림없는 상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혹 이렇게 불려가서 위작을 볼 때 눈 버렸다 하는 말을 늘 써요. 이 눈을 눈 정화하러 박물관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돼요. 결국 왕도는 없어요. 자꾸 좋은 작품. 근데 끊임없이 박물관에 가서 보고 좋은 전시가 있을 땐 끊임없이 보고. 제 경우를 들으면 저는 일단 금동굴의 경우는 일단 들어봐요. 장갑을 일단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런 묵직함이 오히려 가짜가 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냥 중공식을 잘 못 쓸 경우에 두꺼워서. 잘 쓴 경우는 아까 제가 최근 출토된 것 그 설리먼지 뒤에 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 무게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공식을 잘 만들면 이게 얇아질 거 아니에요. 정교하게 만들면. 그럼 오히려 덜 무거운데 같은 중공식이라도 위작 위험은 더 무거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일단 들어보는 거. 저는 일단 장갑을 끼고 들어보는 걸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 두드려봐요. 금동굴을 먼저 두드려보면 이 위작료가 땅땅 소리가 나요. 소리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작을 두드려본 경험이 있으면 알수 있을 때 그럴 경험치를 잘 쌓지 못하겠지만 두드려보면 이렇게 확실히 소리가 나요. 특히 앞은 두텁기 때문에 앞을 두드려보기보다는 뒤쪽을 두드려보면 빵빵 소리가 나요. 위작.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두드려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는 자석을 먼저 대고 자석부터 전공
꼭 들고 다니는 그 물건 중에 하나인데 구리 주성 납의 경우는 붙을 일이 없어. 절대로 안 붙죠. 근데 간혹 미작인 경우에 싼 철 같은 거를 섞으면 간혹 이렇게 슬슬 붙어. 쫙 붙진 않죠. 철이 아니니까. 근데 어디가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날 때 그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 절대 붙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어디가 이렇게 끓이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지? 이렇게 한번 특히 계좌 같은데 이렇게 한번 슬슬 이렇게 쓱 이렇게 돌려서 내보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분석치가 요즘에는 많이 의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여러분들이 그럴 기회가 생기면 꼭 의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아까 보신 그런 표랑 좀 대조해보고 이게 퍼센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결국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우리가 체온도 재보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문진도 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좀 의사가 만져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걸 생각해 보시고 내가 환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면 돼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개설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게 1시간 30분에 그래도 뭔가 주워 담으려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또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투비 컨티뉴드 언젠가 또 뵙겠죠. 좋습니다.